신경계와 호르몬. 신경계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다. 맨 처음에 자극을 받아들였어. 그 자극을 전달을 해. 그러면 그 자극을 판단해주고 그거로 인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연결되어 있는 서로 그치?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우리는 신경계라고 합니다. 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고, 이 뉴런의 하나만 보면 이게 세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신경세포거든. 신경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이 구조와 기능을 보면은 이 안쪽에 이 머리카락처럼 생겨 있는 애가 가지돌기, 이 얼굴처럼 생겨 있는 게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이제 몸통과 다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가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수용하는 게 가지돌기야. 받아들이는 게 가지돌기다. 자, 그러면은 얘가 붙어있는 이 가운데 있는 얼굴 모양이 신경세포체인데, 신경세포체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내년에 배우게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 핵과 세포질이 있어가지고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하겠죠. 그래서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랑 그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이 전달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밑에도 이렇게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랑 축삭돌기로 되어 있는 뉴런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한테 이렇게 물질을 뿌려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얘 마찬가지로 얘도 이 앞에 있는 애한테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뉴런에 자극이 전달이 됐다 그러면은 전달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기 뉴런까지는 갈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이 앞으로는 갈 수 없다. 알았지? 어떤 뉴런이 자극을 받았을 때 자기 뉴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갈 수 없고, 자기 밑에 있는 발 쪽에 있는 뉴런으로 전달을 하는구나 하는 전달 방향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런은 다른 세포들이랑 달리 돌기가 발달돼 있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뉴런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지금 피부처럼 돼 있지만 그 감각기관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눈이 될 수도 있고 피부가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뭐 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감각기관들이 있잖아. 그 감각기관에 이 감각뉴런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감각신경을 이루게 되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을 합니다. 가서 보고를 하겠지. 자, 감각뉴런이 야 지금 저기 밖에서 뭘 만지고 있습니다 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굉장히 짧게 있는 얘 있죠. 그림은 짧게 돼 있지. 연합뉴런은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 얘 지금 이렇게 해야겠는데 하고 명령 신호를 내리게 됩니다. 이 연합뉴런은 뭐를 이루게 되냐면 중추신경계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중추신경에는 뇌하고 척수가 있어. 뇌 안에 척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뇌와 척수, 이게 연합뉴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자 이렇게 해 하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명령을 시행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운동뉴런이야. 운동뉴런은 반응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보는데 뭐가 있을까? 우리가 물을 따른다. 물을 따르고 있어. 눈으로 보고 있어. 컵에다 물을 따르고 있어. 물이 넘칠 것 같아를 눈으로 봤어. 감각기관이 물이 넘칠 것 같다고 합니다 하고 감각기관과 감각뉴런을 통해서 연합뉴런, 즉 뇌나 척수로 전달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물을 그만 따라야겠는데, 자, 그만 따라 하고 판단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운동 뉴런, 즉 팔이나 뭐 이게 다리나 이런 데로 연결이 돼 가지고 손을 다시 이렇게 물을 이제 그만 따도록 손이나 이런 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극이 들어가서 그 자극을 그 판단하고 명령하는 기관을 통해서 마지막에 반응하게 되는 이 경로다. 자, 그러면은 그 신경계가 두 가지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배우게 될 건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 우리가 뭔가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명령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추신경계입니다. 여기도 뇌 안에 굉장히 많은 또 기관들이 있게 되지. 이 중에 가장 많이 크게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게 대뇌야. 대뇌는 좌우에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적절한 신호를 보내서 몸의 감각기관과 운동 조절을 담당한다. 운동을 조절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거의 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눈, 코, 입, 귀하고 이제 만지는 촉각까지 합해서 이런 5감각들이 다 대뇌에서 느껴지고, 그걸 가지고 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 추리, 학습, 감정 이런 정신활동도 다 대뇌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지금 대뇌를 쓰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게 소뇌인데, 소뇌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의 뒤통수 있잖아. 뒤통수에 달린 부분이 이제 소뇌야.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TV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이 회장님들이 충격을 받으시거나 부모님 할머니들이 충격을 받으셔서 하면서 뒤통수를 딱 잡으면서 갑자기 쓰러져. 회장님 하면서 주변에서 막, 그지, 부축을 하잖아. 그지, 그곳에 바로 소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폭들이 꼭 뒤에서 가격을 하면 어디를 때려? 뒤통수 때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소뇌가 뭔가 타격을 입어서 쓰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그렇죠?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소뇌는 뒤통수에 달려있고 얘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대뇌하고 소뇌는 좀 기관이 큰 데다가 화살표가 비교적 좀 정확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간뇌야. 간뇌가 이 중간뇌랑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 중간뇌는 요 밑에고요. 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 이게 이제 간뇌가 되는 건데, 이 간뇌는 체온, 체액의 농도를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뒤에 가서 혈당량을 조절한다든지, 혈당량 조절해서 이 간뇌가 나오게 될 거거든.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덥다 춥다 할 때도 이제 항상성 유지, 둘 다 항상성 유지에 관련돼서 이 간뇌를 배우게 될 거고, 간뇌는 약간 나는 체액의 농도, 우리 몸에 뭐 포도당, 그지, 염분 이런 거에 농도를 유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간 본다고 하지. 간이 맞는지 보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간뇌를 외웠어. 간뇌는 간을 본다. 농도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확인하고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그래서 간뇌가 좀 더 위에 있지. 그 다음에 중간뇌가 있어. 중간뇌는 이거보다 좀 밑에 있죠. 좀 밑에 있어. 간뇌보다 중간뇌가 밑에 있어. 이 중간뇌는 눈의 움직임이나 동공, 홍채 변화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눈에 대한 그 영상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 동공,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이제 동공인데,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애가 홍채거든. 그치? 그래서 그 홍채하고 동공을 조절하는 애가 중간뇌에 해당이 되는 거야. 홍채는 빛이 많으면, 밝은 데를 오게 되면 동공을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홍채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고, 어두운 곳에 오면은 정보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동공을 크게 만드는 거야. 상대적으로 홍채가 줄어들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간뇌가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이 의학 드라마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교통사고 같은 거 나가지고 그 응급실에 막 실려가면 막 실려가는 그 과정에서 의사가 그 이제 라이트, 작은 라이트를 가지고 환자의 눈을 까디집어 가지고 눈을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훨씬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빨리 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을 바로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된다면 중간뇌가 그래도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해 라이트를 켰다 껐다 했을 때 그러면은 깊숙이 다치진 않았구나. 그래도 이제 좀 더 정밀 검사를 나중에 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환자가 의식이 없이 들어왔는데 동공이 이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라이트를 비춰봤는데 동공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중간뇌가 다쳤다는 얘기인데, 이 중간뇌가 다쳤다는 건 우리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 얼굴에 굉장히 깊은 가운데 부분이잖아. 근데 이 부분이 다쳤다는 건 뭐야? 사실 엄청나게 타격이 지금 크다는 얘기지. 이 사람은 응급 환자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알았죠? 중간뇌는 동공의 홍채 이런 애들의 변화를 조절한다. 자, 그리고 척수가 있는데 척수는 또 비교적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 척수는 척추로 보호가 돼 있어요. 우리 등 쪽에 뼈가 척추잖아. 그 안에 척수가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 뇌와 말초신경,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손과 발끝으로 내려가는 그 말초신경 사이를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연결해주고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랑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 즉 무조건 반사의 중추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중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걸 담당하는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담당, 리더라고 생각하면 돼. 이 반응의 중추가 무엇입니까? 이 반응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 무조건 반사를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 무조건 반사 중에서도 무릎 반사 있지? 무릎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치면은 나도 모르게 다리가 올라가잖아. 무릎 반사, 그 다음에 뜨거, 따거, 나도 모르게 손을 치우는, 그치? 나도 모르게 발을 가다가 앞정에 있어, 다 밟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발을 치우는, 그치? 이런 무조건 반사의 중추, 리더다. 알았지? 그게 척수.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 척수보다 좀 더 위에는 약간 오목하게 돼 있는, 이게 볼록하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연수인데, 이 연수는 그 이외의 나머지 역할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심장박동, 호흡, 그 다음에 소화,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모든 애들이 연수를 하게 되고, 연수가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등의 중추다. 이것도 이런 애들의 리더다 하는 그 대표 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 무조건 반사의 중추로 중간뇌, 연수, 척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척수는 무릎 반사, 뜨거, 따거, 중간뇌는 눈, 그 이외에 나머지가 다 연수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중간뇌와 척수를 정확하게 외우고 그 이외의 나머지를 연수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뇌는 우리 앞에서 했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하고 정신활동 같은 것들을 한다. 뒤통수에 달린 손에는 근육 운동이나 몸의 자세, 균형을 유지한다. 회장님, 할머니, 할아버지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조폭이 뒤통수를 가격하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에서 보면 그런 걸 연상하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뇌는 중간뇌보다 위쪽에 있고, 여기 이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쪽 있잖아. 이쪽 부위에 화살표가 있으면 간뇌라고 보면 되고, 간 본다, 액체의 농도, 그 다음에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확인한 우리 음식을 간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간뇌가 체온과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뇌는 의사들이 자, 눈 움직여 보세요 하면서 눈 떠보세요. 환자분 의식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눈을 떴을 때 여기 이제 그 후레쉬로 비춰봤을 때 동공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중간뇌가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애들이 연수, 척수보다 좀 더 위쪽에 볼록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연수, 그 이외에 나머지 애들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생명활동 유지,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눈물의 중추, 이게 연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특정 현상과 관계 깊은 뇌의 부위를 보면 구구단을 외운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뇌, 내 감정 이런 것도 뇌.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춘다. 체온, 체액의 농도는 간뇌.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 중간뇌. 눈이랑 상관 있는 건 중간뇌.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뛴다. 연수. 한 발로 서서 몸의 균형을 맞춘다. 소뇌. 자,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아까 중추신경계는 연합 뉴런이 있는 곳이거든. 근데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감각신경은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을 하고, 운동신경은 명령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초신경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있어. 내장기관에 연결이 돼 있고,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에 상관없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에 관계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같이 있어 서로 반대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있는 것처럼 이 같은 학교 안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있지? 그런 것처럼 같은 내장기관에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긴장하면은 교감신경이 막 이제 우리 몸의 상태를 그 긴장한 것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 긴장된 상태의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이번에는 원래대로 안정적인 상태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걔네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 내장 기관이 그 상황에 따라서 상태를 바꾸게 되는 거지. 위험한 상황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거나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위험하게 오거나, 그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혹은 시험을 보거나, 그치? 그런 긴장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교감신경이 발동해서 심장박동이랑 호흡이 빨라지고, 위험한 상황이 지나갔어, 시험이 끝났어, 호랑이가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심장박동과 호흡 이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애들을 보면 위에 있는 애들은 긴장 상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상태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장기관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서로 작용을 한다, 상황에 따라서. 자, 동공의 크기가 긴장될 때 확대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서도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커진다고 했잖아. 긴장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잘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동공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눈 자체도 크게 뜨죠, 우리가. 하면서 눈을 크게 뜨지. 그런 것처럼 동공도 커지는 거고, 호흡이 당연히 촉진되지.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흡이 편안하지 않겠지. 심장 박동도 촉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 운동이 억제가 돼. 호랑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게 아니야. 배가 안 고파. 긴장해. 엄마가 밥 먹으래. 아, 싫어. 나 밥 안 먹어. 왜? 긴장돼서 소화가 잘 안 돼. 여기에는 없지만 뭐 방광도 같이 있거든요. 이 방광은 교감신경이 발동할 때, 이제 긴장할 때 방광의 크기가 커져. 그래서 소변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변이 안 마린 거야.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호랑이가 지나가고 나면은 동공이 다시, 우리 눈의 크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축소되고,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좀 편안해지고,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져. 왜? 방광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게 공간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긴장된 상태에서 너 화장실 갈래? 아니, 나 지금 화장실 안 가고 싶어. 나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시험이 시작해. 그리고 시험을 한참 보게 되니까 갑자기 소변이 마려울 수 있는 거야. 방광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꼭 시험을 보기 직전 혹은 긴장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화장실을 미리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이제 불상사가 없겠지. 자,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의식적 반응이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어. 의식적 반응은 말 그대로 의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조건 없이 이제 하는 건데, 잘 보면은 가장 큰 기준을 여기서 하고 있죠.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는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의지랑 상관이 있는가, 자신의 의지랑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겠지.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반응의 중추다. 이 반응의 리더다. 알았죠? 대뇌에서의 판단 과정이 복잡하면 반응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너네가 선생님하고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이 너네한테 구구단 표를 주고, 자, 이 구구단을 이제 완성해봐 하고서 2 곱하기 3은 띵띵 해서 너네가 답을 적는다고 해봐. 그럼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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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겠지. 근데 선생님이 너네한테 최다 5단 문제, 뭐 최고난이도 문제 이런 거 풀면 어떡해? 한 문제 푸는데 구구단 외워서 문제 푸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 여러분의 판단 과정이 길어질수록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이 길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애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판단 과정이 심플하면 금방이지만 복잡할수록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르는 거지. 이게 의식적 반응이야. 너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물을 따르면서 대뇌가 눈으로 보고 그거를 이제 보고를 받아서 지금 물 거의 다 찼네 하고 물을 그만 따르게 되는 그 과정이 다 생각을 이 대뇌가 하고 있는 거고, 손이 시리네 하고 장갑을 끼고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이런 애들은 다 그 의식적 반응입니다. 자, 주전자를 들고 이제 컵에 물을 따를 때라고 돼 있는데 지금 눈이 보고 있지. 눈이 지금 운동신경이 지금 물을 따르고 있어. 자극,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각신경, 눈이 지금 물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하고 대뇌로 전달을 하면 대뇌가 이제 그만 따라도 될 것 같아 하면서 운동신경 반응기관에 연결이 돼서 물을 그만 따르도록 손을 세우겠지. 근데 이제 너네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척수는 무조건 반사인데 여기에 왜 껴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이거는 얘가 반응의 중추는 아니야. 리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척수가 이 척추를 따라서 이 발까지 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 길이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손이나 발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 척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 경로를 쓸 때 이게 뭐 만약에 빈칸이 하나만 있어. 너네 시험 문제에 선생님이 뭐 빈칸을 하나만 둔 상태로 한다면 대뇌만 당연히 쓰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빈칸이 2개가 뚫려 있다면 얘는 의식적 반응인데 이거 척수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가는 경로에 이 대뇌 다음에 척수로 연결이 돼서 가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내리고 내려가서 척수에서 운동신경까지 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는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 무의식적 반응이야. 그 반응의 중추가 척수, 연수, 중간뇌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척수는 무릎 반사랑 아뜨거, 아따거, 중간뇌는 눈, 그 이외의 나머지가 다 연수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지. 매우 빠르게 일어나므로 얘네들 이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매우 빠르게 일어나므로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매우 빠르다, 위험하다, 몸을 보호한다, 이렇게 3가지의 이제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되겠지. 척수는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거, 무릎 반사. 아 뜨거워, 아 따가워, 그리고 무릎 반사. 이게 척수. 그 다음에 중간뇌는 동공반사. 의식이 없어도, 나 지금 사고 나서 지금 기절해 있어도 중간뇌가 정상이기만 하면 후레쉬를 비쳤을 때 동공이 작아진단 말이야. 후레쉬를 안 비치면 동공이 커지고, 이런 애들은 이제 중간뇌가 하게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연수다.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 등이 있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애들도 다 모르겠다 싶으면 다 연수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다 급히 뗄 때 하면은 손이 닿았지, 저 위에까지 안 올라가. 척수에서 바로 그냥 손을 떼도록 만드는 거지. 자극해서 얘는 중간에 뭐가 없잖아. 뭐가 없어? 대뇌가 없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경로 자체에도 없어. 그치? 그래서 척수, 운동신경 해서 반응까지 이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기는 하지. 이거를 생각하면은 너네 집에, 너네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방 한켠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불이 붙은 것 같아.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황급히 꺼야 되겠지. 빨리.
뭐 소화기를 끄던지 뭐 119에 신고라든지 너가 빨리 대피라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상황에 나 엄마한테 얘기하기에는 엄마 지금 제 방에서 연기가 나요. 그러니 아빠한테 연결해. 여보 지금 안에서 연기가 나요. 그래? 그러면 아파트 소장한테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 그 사무소에게 연락을 해. 그럼 이미 늦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 불을 먼저 끄지. 그지? 가족들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불을 끄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뇌까지 올라가서 보고받기에는 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척수에서 재빨리 뗍니다. 근데 떼면서 사실 나는 별로 큰 생각이 없어. 뜨거라고 떼긴 했는데 내가 뜨겁다고 왜 말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뜨겁다라는 걸 느껴. 손 벤 거 그제서야 아프다 하고 뒤늦게 느끼거든. 그게 뭐냐면 내가 손을 뗄 때는 무의식적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지만 너네 집에서 불이 났으면 그게 나중에 결국 아파트에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야? 너네 학교에 너네 교실에 불이 나면 당연히 교장 선생님까지 나중에는 보고가 들어가겠지. 반응을 할 때는 이거지만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서 얘 아까 전에 손 댔었어 하고 대뇌로 전달이 되면서 그래서 손이 쓰리구나 해서 뒤늦게 손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역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일단은 판단을 내리고 반응을 하기까지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의식적 반응보다 당연히 빨리 일어나겠지. 이거 두 개는 아까 앞에서 나온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로 연결된 그림이 진짜 많이 나오고 이 과정은 너네가 길을 따라서 열심히 가면 되는 건데 특별히 얼굴에서 받아들인 자극 있잖아. 눈으로 본다든지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중간에 가는 길에 척수를 들릴 필요가 있을까? 전달을 얼굴에서 대뇌, 바로 얼굴 옆 앞에 이제 안에 대뇌가 있으니까 전달이 돼. 그치만 내가 팔에서 뭔가 이렇게 팔을 더듬어서 뭔가 만지거나 다리를 더듬어 가지고 만지게 되면 다리에 지금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고 있어 라고 하고 그게 올라가는 길에는 어떻게 돼? 그 담당 기간은 아니더라도 경로에 척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더 오래 걸립니다. 얼굴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조금 빨라요. 의식적 반응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이 한 번에는 안 잡히니까 O2를 너네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정을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든다. 이거는 감각기관에서 A에서 G에서 E, 그치? 손을 떼는 것까지, 발을 떼는 것까지, 그치? 이렇게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차는 건, 공을 보는 건 얼굴에 있잖아. 그 다음에 방향으로 차는 건 발은 아래 있잖아. 감각기관이. 그래서 일단 눈으로 봤으니까 이 대뇌의 판단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발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발로 가려면 당연히 척수를 거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가는 경로에 척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눈으로 봐서 판단을 올라갈 땐 척수가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발을 움직여야 되거나 손을 움직일 땐 척수를 들리게 됩니다. 좀 더 길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짚는 거는 이 더듬는 애가 손이거든. 손이 이 책상을 더듬으면서 연필을 느끼잖아. 그러면 그 느낀 거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손이라고 하면 손에서 뇌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 그 대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척수를 들러야지. 들러서 판단을 해서 잡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 알파벳을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시험 때 어떻게 단순하게 나올지 몰라. 근데 너네가 그림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눈에서 봤는데 만약에 발이나 손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면은 척수를 거쳐서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 뜨거, 따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중간에 경로에도 대뇌가 없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거나 발로 만져서 그걸 가지고 피하거나 뭘 하게 된다, 짚는다가 하게 되면은 손이나 발에서 판단을 위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척수를 거칠 수밖에 없어. 갈 때도 척수를 거치고 올 때도 척수를 거치는 거야.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손에서 시작해서 발로 시작해서 손으로, 손에서 손, 발에서 발로 시작해서 끝나는 반응들은 갈 때도 척수, 올 때도 척수를 거쳐서 대뇌까지 가니까 오래 걸립니다.